저는 이제 매크로를 볼 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장과 물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앞에 길게 드려요. 네. 성장과 물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앞에 길게 드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환경을 4개로 어항을 4개를 짜는 거죠. 어항 4개를 맞춰요. 어항 4개를 맞추는데 그래서 고성장, 저성장, 고물가, 저물가 이제 이렇게 맞춰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요거를 4개의 분면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4개의 시나리오가 되죠. 네. 이게 4개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데 각 분면별로 되게 좋았었던 자산이 뭔지를 좀 봤어요. 그 분면별로 좋았던 자산은 고성장 고물가 시대는 그럼 언제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은 좀 해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성장이라고 해서 물가가 막 10% 오르고 성장이 10% 나오고 안 그렇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럼 뭐냐? 이건 사람마다 느낌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건 컨센서스 있을 것 같아요. 자, 봅니다. 제가 은행에 2003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정기금 금리가 5%였어요. 1년짜리가. 그때 선배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미친 저금리라고 했어요. 미친 저금리. 자, 5%입니다. 어때요? 미친 저금리인가요?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5%면 뭐라고 해야 되죠? 미친 고금리로 안 될 것 같은데 단어가. 그 정도로는 쉽지 않은데 울트라 정도는 붙어야 되지 않아요? 내 생에 다시 뭐 이런 거 하나 붙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그 숫자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노멀한 게 바뀌었죠. 20년의 터울을 두고. 노멀하다는 정상이라는 게 바뀌었죠. 지금의 정상적인 금리 몇 프로예요? 지금의 정상적인 금리? 1.5? 1.5 어때요? 고금리인가요? 그런가요? 자, 2%면 어때요? 고금리인가요? 오, 얼마 전에 저축은행에서 2.1% 엄청난 초고금리 나왔어요. 2.1%. 2000년에는 200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가요 2자릿수 밑으로 내려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000년도 말부터 정기예금 금리가 9%가 됩니다. 2다리로 걷던 애가 1다리로 걷죠. 어땠을까요? 되게 어색했겠죠. 외발이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죠. 저금리 시대. 9%가? 9%가? 지금 9%면 이거는 주식이야? 뭐 이런 느낌이죠. 야, 이건 뭐 러시안 캐시야? 이거 이런 느낌이잖아요. 야, 이거 대출이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느낌 오시죠? 2002년에 7%가 내요. 7% 월드컵 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초저금리 시대. 와, 7%가 초저금리.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2003년에 제가 말씀드린 5% 미친 저금리. 15년, 20년을 두고서 우리 정상이라는 게 바뀌었죠. 단어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노멀하다는 단어는 그대로죠.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정상의 이러고 외우잖아요. 근데 정상이 바뀐 거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레벨보다 올라간 게 고금리고 고성장이고 고물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오해를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오건영이가 뭐 10%씩 성장한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때 고금리라고 생각하시는 레벨 아까 전에 뭐 2%인데 고금리 어느 정도 컨센서스 나오잖아요. 2.5면 초고금리 되는 거죠. 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해서 보면 고성장 고물가의 시대는 2005년도에 중국의 투자 성장이 있었을 때가 되게 포인트가 돼요. 저도 이때 이제 금융 공부 많이 했었습니다. 2004년, 5년, 6년, 7년. 이때 이제 중국의 투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굴뚝 성장을 많이 하죠. 인프라도 많이 깔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중후장대 산업이 되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중후장대 산업이 지금으로는 가치주라고 해요. 지금은. 근데 저는 가치주하고 성장주는 계속 바뀌는 거라서 그런 정의를 하는 건 저는 맞진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가치주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가치주다라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가지 말고 중후장대 관련 산업이 되게 좋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때 조선, 건설, 뭐 건자재 날라갔어요. 대림사로 막 25만 원, 막 30만 원 가고 여기에 돈 퍼주는 애들이 이제 또 주가가 좋았죠. 돈 퍼주는 애들이 누구냐면 은행, 신한지주가 막 엄청 오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후장대 관련이나 금융 이런 쪽이 좋았어요 이때는. 자, 투자를 너도나도 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의 수요가 엄청나요.
돈의 수요가 엄청나요. 너도 나도 돈을 빌리겠대요.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돈값인 금리가. 너도 나도 빌린다고 하면 누구한테 빌려줘요? 제일 세게 부르는 애한테 빌려주죠.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죽어요. 그럼 채권이 이렇게 울어요, 여기는. 원자재 수요가 늘었겠죠? 원자재하고 이런 데가 이제 방긋웃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성장 고물가는 언제 있었냐면 1970년대에 있었어요. 이때는요, 주식이 죽어요. 일단 주식은. 물가는 올라가니까 비용은 늘어나는데 경기가 안 좋죠. 저성장이니까. 그럼 어때요? 매출은 탑라인은 깨지는데 비용이 올라오죠. 그럼 바텀라인이죠. 이건 결국에는 이익이 줄잖아요. 기업은 실적이라면서요, 주식은. 그래서 주식이 안 좋아요, 이때.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채권은 죽겠죠. 10%씩 물가가 오르는데 누가 3%짜리 국채에 돈을 넣어요? 그렇죠? 그럼 채권이 돈을 받으려면 이자를 확 올려줘야 돼요, 금리를.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값이 깨지죠. 네. 여기서 누가 좋았냐면 원자재가 좋았어요. 자, 이제 보면, 자, 보시면요. 저도 얘를 옛날에 저 처음 공부할 때 얘를 대체자산, 대안자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제가 대안이지? 몰랐거든요. 근데 위에 보니까 1970년대 나온 개념이래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 주식 채권이에요. 둘이 분산 투자를 했었거든요. 주식하고 채권을. 그럼 됐었는데 둘이 같이 깨져요. 처음 본 거죠. 깜짝 놀랐겠죠. 무언가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게 대안자산이에요. 원자재예요. 감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성장 저물가가 이게 2017년 장이 그랬어요. 이 장은 아마 저기 그때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정말 아름다운 장이에요. 주식이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주식이 정말 좋았고요. 이때는 성장주, 가치주 다 같이 갔어요. 그리고 채권은 물가가 높지 않으니까 채권도 괜찮았어요. 대신에 물가가 높지 않으니까 원자재 시장은 조금 절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면 저성장 저물가죠. 성장이 안 나오면 당연히 주식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물가가 낮으니까 당연히 채권 쪽이 좋겠죠. 3%짜리 이자 주는 국채는 돈이 몰릴 거 아니에요. 물가가 1%밖에 안 오르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원자재 당연히 안 좋겠죠. 성장이 안 나오니까. 이런 그림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언제부턴가 여기에 누가 주사바늘을 집어넣어요. 주사바늘을 집어넣는데 이 이름이 페드라는 애가 주사바늘을 팍 꽂고서요. 엄청나게 돈을 뿌려요. 그래서 얘가 일로 올라가도록. 올라갈 때까지 계속 뿌려요, 돈을. 그러면 이게 돈의 힘이 확 들어가잖아요. 돈의 힘으로 주식이 올라가요. 주식이 누가 올라가냐면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쏠려 나오죠. 그죠? 돈은 어딘가 성장이 나오는 곳으로 가요. 모순이죠. 성장이 없는데 무슨 성장이 나오는 데로 가. 성장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천연기념물처럼 성장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작년에 언택트 같은 애들. 글로 돈이 확 쏠려가요. 이런 애들이 성장주라고 하죠. 우주를 줄게. 나오죠. 지금은 앞이 안 보이지만 우주를 줄 거야. 보니까 다 맹해 보이는데 혼자 걔는 우주를 줄 것 같아. 그럼 가야죠. 그래서 우주를 줄 게가 떠요. 성장주가 갑니다. 이럴 때. 채권 당연히 돈 나오니까 좋겠죠. 돈의 공급이 느니까. 원자재? 하도 돈이 많이 몰려가니까 원자재도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요. 모든 게 오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뿌리게 되면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의 가격이 뛰겠죠. 네. 여기 이렇게 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4분면을 놓고서 말씀드렸잖아요. 어항 4개예요. 어항 4개예요. 자, 우리가 매크로를 안 보고 그냥 현 상황만 한번 보고 그냥 간다고 해봐요. 기업은 실적이야. 엄청 올라요. 오케이, 테슬라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환경이 바뀌었어요. 일로. 그럼 어떨까요? 이 물속에서 잘 놀던 애는 여기서 못 놀죠. 갑자기 막 현대차 이런 게 날아가기 시작해요. 건설주가. 현대건설 뭐 쳐다도 안 보던 애들이. 두산중공 뭐 날아가요. 뭐야?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지금 돈을 밀어넣어가지고 어디론가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어디론가로. 언제까지 뿌리실 겁니까? 올라가는 그날까지 뿌릴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죠?
투자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중요한가요? 미래가 중요한가요? 지하철이 들어오는지 봐야죠. 그러면 지금보다도 중요한 건 앞으로 어디로 갈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저성장 저물가라고 확정 졌다고 치면 우리한테 지금 보이는 거는 저성장 저물가예요. 그럼 시나리오는 4개 나와요. 이건 환경이고요. 이게 참 이게 글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참 쉽지는 않은데 이건 환경이죠. 어항이죠. 시나리오는 뭐냐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대로 저성장 저물가에서 이대로 여기 박혀버릴 확률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사실은.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죠? 일로 갈 거, 일로 갈 거, 일로 갈 거 4개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쿠션이 여러 개 나오죠. 야, 여기 치고 여기 할 때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럼 책 못 쓰죠. 책 못 쓰죠. 500가지 이야기를 해야죠. 아라비안 나이트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있죠.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세상을 다 설명해요. 근데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아웃라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에 머물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시나리오. 최악이에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성장 고물가로 가는 시나리오. 네 번째는 고성장 저물가로 가는 시나리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느낌을 한번 가져보죠. 느낌을. 네. 뭐 사진 찍으실 거 없어요. 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이게 느낌을 한번 보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이겁니다. 진짜 여기는 아닐 것 같은 애를 지우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사지선다형을 풀고 있잖아요. 사지선다형 풀 때 공부 잘 안 되니까 모르겠으니까 모르면 어떻게 하죠? 하나씩 지우죠. 다 해보셨잖아요. 딱 보는 순간 이 느낌이잖아요. 진짜 아닌 것 같은 것부터 하나 죽이고 시작해야죠. 그래야 33%의 확률로 가잖아요. 자 그럼 하나 지우죠. 자 컨센서스입니다. 얘는 진짜 아닐 것 같다. 한 놈만 먼저 죽이고 가죠. 어디가 아닐 것 같아요?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얘 아닌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갈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의견이 되게 많이 갈립니다. 그죠? 이쪽은 하나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2개가 바뀌어? 뭐 이런 느낌이죠. 얘는 물가는 안정돼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되게 팽팽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해본 컨센서스, 저희 은행에도 이제 PB 분들하고도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논의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 확률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건 이쪽이 확률이 제일 낮아요. 낮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따라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을 많이 뿌리니까 일단 그 인식은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 제꼈죠. 자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글로 갈 수 있어요. 다수결이라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다수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오를까 떨어질까 다수결 이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일로 왔어요. 예를 들어 일로 왔어요. 자 얘 빼고 그럼 여기로 가야죠. 맞나요? 그럼 얘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나머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받고 가봐요. 이렇게 받고 가봐요. 이 셋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 셋에서 공통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자산이 뭔지를 찾는 것도 포인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돈 벌다가 아니라 확률을 높여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죠. 분산 투자하세요. 그럼 아예 다 10%씩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갖고서 한번 분산 투자 해보시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게 좀 파서블한지를 보자고요. 보다 파서블한지. 그럼 거기에 비중을 실으면 되잖아요. 조금.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분산 투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인을 드리는 거지 예측서가 아니에요. 저도 되게 요즘 후달리는 게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 제가 오건영 부부장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여기에만 자꾸 이렇게 포커스 두셔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네 개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뭐야 이 분위기잖아요. 사실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투자를 하실 때 이걸 짜보시자라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포인트였는데 이제 뭐야 이러니까 저는 근데 이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간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되게 요즘 좀 무서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4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박아놨어요. 근데 시나리오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봅니다. 으악 해가지고 밀어 올려요. 으악 밀어 올려요. 근데 밀어 올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물가 오른다 큰일 나 이런 얘기하는 거죠. 과열됐어 큰일 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 나오죠. 빨리 빼 주사기 빼 이런 거죠. 주사기를 뺄 확률이 있죠. 확 빼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쿵. 그럼 성장주가 다시 달리나? 주사기를 꽂아야 달리죠. 주사기를 안 꽂으면 저성장 저물가로 돌아오잖아요. 사실 5가지 시나리오예요. 네. 요즘 혹시 그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아요? 빨리 테이퍼링 하라고? 얘를 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지 않나요? 네. 이런 것들도 리스크가 되죠. 그러면 얘를 뺐다가 쿵 주저앉으면 다시 꽂아야겠죠. 그렇죠? 자, 일단 볼게요. 빼요. 누가 달릴까요? 빼면 뭐가 달릴까요? 쟤를 딱 빼는 순간 저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달러죠. 달러를 밀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달러를 확 밀어놓으면서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 달러 안 빼면 달러 안 주세요? 이러겠죠. 그래서 포트에 깔고 가시면 되죠. 다 깨질 때 혼자 빨갛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책에서 그게 달러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다시 꽂으면 그땐 금이 가죠. 금이 간다는 게 이게 아니라 크랙이 아니라 골드가 달린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들을 좀 이제 제가 적어서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 보시면 이것만 적으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아웃라인에서 자산군을 적어드린 거고, 이거는 PB분들하고 얘기할 때나 아니면 가끔 이제 세미나를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ETF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 ETF 막 깔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산업재 ETF 뭐 이런 거 막 깔아요. 우주 ETF 뭐 이런 거 막 깔아요. 스페이스X 뭐 이런 거 막 깔아요. 예. 각각에 맞는 것들을 어떤 게 좋았는지를 막 깔아요. 이게 과거 데이터잖아요. 맞아. ETF를 막 깔아요. ETF 갖고 막 돌리는 거죠. 저건 아이디어의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죠라고 그냥 도화지에 그림 하나 그려드린 거예요. 채우실 수 있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채우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일로 갈 것 같으면 점점 얘 비중을 낮추면서 얘 비중을 올리는 거죠. 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 얘기하면 욕해요. 장난하냐고. 근데 요즘은 뭐가 달라진 거냐면 HTS를 쓰시면서 ETF를 그렇게 잘 쓰시더라고요. 저보다 잘하시던데요. 티커 단어 가지고 바로 찾으시던데요. ETF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많이 하세요. 요즘은. ETF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저게 돼요. 저렇게 짜요. 저게 기관에서 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저 책을 쓸 때도 이걸 책으로 쓸 엄두를 못 냈거든요. 2년 전, 3년 전에는. 근데 이제 이게 바뀌면서 요즘 뭐 저희 이모도 ETF 하시던데요. 뭐 60세 되셨는데도 뭐 하시니까 연배가 있으시다 이래서 그냥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에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이제 하려고 하세요. 저는 그게 이제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 이런 거에 영향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분명히.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운용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로 간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주 그냥 심플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로 간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똑같아요. 어떤 일이 반복된 거냐면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미국에 중앙은행의 부총재로 있을 때나 아니면 연준의 총재로 있을 때나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뿌려가지고 위로 올리려고 했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올라갈만 하면은 다 난리가 나요. 이제 그만하라고. 큰일 난다고. 물가 오르니까. 그래서 빼거든요. 주사기를. 훅 주저앉아요. 미안. 다시 넣어. 다시 넣어. 이걸 계속 반복한 거죠. 2017년도에는 진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뺀 거죠. 야, 금리를 올려. 그래서 금리를 6번 올려요. 훅 주저앉았죠, 다시. 그게 2019년에 그래서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번에 완전 게임 종결자죠. 코로나는요,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냥 팡 하고. 이쪽에 완전 그냥 쐐기골 넣은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사람은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 박혔으면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정책을 쓸 수 있죠. 아무도 반론을 못하죠. 재정 다 갖고 와. 무제한 양쪽 하나 해. 돈 막 찍어. 이게 되죠.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다시 미는 거죠.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분위기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이거 일시적이다.
계속 밀어야지. 얘기하는 거고. 겪어봤던 사람은. 또 주저앉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가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옛날 건물, 한 뭐 70년 된 건물이래요. 이게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도로가 진짜 요만해요. 이제 회사차 되게 약한, 이제 좀 마력이 약한 차예요. 이렇게 좁은 길이에요.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그 옛날 상점 같은 게 하나 있고 슈퍼마켓 무슨 상회 이런 거 기억하시죠? 주차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는데 훅 들어가요. 경사가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쿵 한번 했어. 야, 이거 뭐야? 이제 이런 느낌인데 들어간 다음에 생각했던 게 뭐야? 어떻게 나가지? 그 공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어려운 고민이니까 나중에 생각해야죠, 그런 건. 그래서 이제 다 일을 보고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려고 봤는데 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경사가 너무 높아요. 세게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게 밟으면 여기 상회를 박을 것 같아요. 세게 밟으면.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런 건데 무섭더라고요. 밟았죠. 근데 이제 일단 차가 마력이 약하니까 못 넘더라고요. 계속 공으로 돌아요. 그럼 더 밟아야죠. 근데 더 밟으니까 어떠냐면 올라가는 느낌이 나니까 뭐 어떠냐면 저기 가게 박을까봐. 이거 무섭죠. 그럼 약간 힘을 줄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뒤로 쭉 내려오죠.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에요. 옐런이 거기 앉아 있는 거죠. 나이스하게 올려야 되죠. 딱 올라가서 팍 밟으면 되죠.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옆에 아무도 안 타 있으면 좋은데 이제 조수석에 하나 타 있는 거죠. 야, 박는다 이러는 거죠. 아, 이거 시끄러워 이래야 되는데 박잖아. 박잖아. 그냥 줄여 이러고 있는 거죠. 줄이면 어떡하죠? 아, 야, 또 줄었네. 다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하는 사람은 죽어나 가죠. 엄청난 마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딱 겪으면서 아, 힘드시겠다 이 생각 다시 한번 했어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밀어 올린다고 봅니다. 왜냐면 겪어봤잖아요. 이악 물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마 근데 한 번에 못 넘을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과정에서 되게 공포감을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마찰이 있을 거잖아요. 이 마찰이. 이걸 대비할 때 달러도 들어가겠죠. 왜냐면 얘를 빼려고 할 테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달러가 미래에 좋아요, 환율이 뛸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걸 빼면 튀겠죠. 자산시장이 흔들리면서. 그래서 달러를 넣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안 될 때는 더 세게 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금이 가겠죠. 그래서 금을 얘기했던 게 이제 부의 대이동에서 했던 얘기예요. 전부 금 사세요. 빚내서 금 사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틀입니다. 네. 주제 1시간 30분을 쉬세요. 주제 그리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권 이런 데서는 그 가상자산 이런 부분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일단 뭐 은행의 뷰 자체는 아니고 개인적인 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도 이렇게 코인 같은 애들이 올라와서 달러의 위상에 도전할 때가 있어요. 달러는 미국은 시장을 건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본시장을. 그 시장에 누군가 개입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benign neglect라고 해가지고 관대한 무시라고 해요. 그냥 아이고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요. 근데 어느 순간이 찾아오냐면 얘가 달러의 위상을 위협할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집요하게 죽여버려요. 그래서 죽여버렸던 게 70년대에는 원유를 죽여요. 오펙에서 국제유가를 2불짜리를 40불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중동이 막 엄청 좋았어요. 죽여버렸죠. 10불까지 찍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80년대 이제 찍었고, 80년대 이제 미국을 위협했던 게 일본의 엔화입니다. 누웠죠. 30년째 누워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유로화가 99년에 이제 유로존이 통합이 되면서 유로화가 이제 달러를 대체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유럽 재정위기죠. 요즘 유로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 못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손봤던 게 얼마 전에 이제 위안화를 손봤죠. 위안화 그래서 한번 중국 망한다 이런 얘기 돌았었잖아요. 몇 년 전에.
한 번씩 다 손봐요. 그럼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럼 마음속에 뭐냐, 그래도 달러다 이 생각이 들어요. 코인도 더 커지잖아요. 더 커지는 게 리스크예요. 더 커지는 게. 더 커지면 들어옵니다. 더 커지면 규제가 정말 미친 듯이 들어와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종이 쪼가리를 찍잖아요. 종이 쪼가리 찍는데 원가가 1달러도 안 돼요. 100달러짜리 찍는데. 그러면 1달러의 종이를 찍잖아요. 100달러를 찍잖아요. 그럼 99달러가 이익이죠.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는데. 그 달러 패권을 왜 뺏겨요? 100배 남는 노다지 장사를 왜 뺏길까요? 죽일 수 있는 방법 많죠. 명분이 많죠. 테러리스트를 쓴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많은 이게 뭐냐면 이제 기술적인, 저도 이제 엔지니어들하고도 같이 이제 일을 해봤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혁신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이제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좀 이 규제라는 리스크 앞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그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예. 일시적으로는 틀려질 수 있고요. 결국에는 같이 갑니다. 우리나라는 내수로는 성장하지 못하니까요. 내수 시장이 워낙 작잖아요. 수출로 성장하는 나라죠. 수출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대외 수요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실업률 몇 프로를 잘 몰라요. 안 봐요. 미국 실업률을 하면 다 외워요. 미국 실업률을 외우는 이유가 우리는 미국의 물건을 팔잖아요. 중국에도 많이 파는데 중국에 판 게 중국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수요가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로존, 중국 이런 데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한국 데이터를 잘 안 봐요.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봐요. 물론 우리나라 물가는 보죠. 우리나라 물가는 금리에 영향을 주니까. 근데 우리나라 실업률이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보게 돼요.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그래서 모든 나라가 원하는 게 자기 내수 시장을 크게 키우고 싶어요. 소비라는 건 쉽게 안 줄어들거든요. 기업이 하는 투자는 확 줄일 수가 있잖아요. 소비는 습관이죠. 잘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경기에 충격이 찾아와도 소비로 튼튼하게 된 나라들은 이 충격이 크지가 않아요. 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같이 이제 튼튼하게 소비가 이제 지탱되는 나라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나라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출을 하면서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흐름에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당장은 되게 뜨거워 보이는데 수출 물량을 밀어낸 것들도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 경기가 확 식어버리면 우리나라도 시차를 두고서는 되게 차갑게 식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중국 관점에서 중국도 부장님 말씀하신 저런 시나리오로 적용을 해도 되는 건지. 아, 예. 네. 사실은 이제 중국 쪽을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만 그리면 안 돼요. 사실은 축이 저는 이제 처음에 쓰려고 했던 게 이제 그 시나리오 축이 3개가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4분면이잖아요. 2x2잖아요. 원래는 이게 성장하고 물가하고 이게 이제 지역인데 지역은 US하고 넌 US하고 넌 US의 이제 핵심에는 중국이 들어가야죠. 그럼 2x2x2니까 8개의 시나리오가 나오죠. 2의 3승이면 8개의 시나리오라고 하면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야심차게 했는데 이건 대화가 안 되겠다. 내 글자주로는 답이 없다. 이제 조금 쓰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4개로 바꿨어요. 4개로 하니까 심플하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개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4개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물가가 뛸 때 금이 뛰거든요. 지금 물가 뛰는데 금이 안 뛰죠. 코인의 영향도 있는데 미국의 성장이 세면 금이 죽어요. 미국의 성장이 세면 달러가 세져서 그래요. 달러가 금보다. 근데 미국이 약하고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넌 US의 성장이 막 밀어붙일 때. 그럼 달러가 죽거든요. 물가가 오르면서 달러가 죽잖아요. 금이 번쩍 눈을 떠요. 날아가요, 진짜. 예. 물론 이제 코인하고 금은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더라고요. 헤지 펀드들이 요즘 이제 금 대신에 코인을 담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너무 많이 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을 팔고 코인을 사는 과정에서 이런 왜곡들은 나타나는데 저도 그게 통계적으로는 어떤지는 저도 최근에 본 현상이라서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 non-US라는 나라들은 되게 좀 저는 시나리오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나리오라고 봐요. 근데 뒤에 제 책 뒤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기 제가 이제 2000년부터 마켓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부터 그 2000년에 마켓을 봤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미국이 되게 안 좋고 이머징 국가만 좋았어요. 브릭스라는 국가가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모든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 선진국 투자는 재미없다고. 왜? 다 컸으니까. 다 컸잖아요. 그럼 뭐에 투자해요? 싱그러운 10대 뭐 이런 얘기죠. 막 자라나는 성장하는 국가에 투자합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머징 투자라는 말이 좀 선진국의 반대말이 이머징은 아니죠. 뭐죠? 후진국이잖아요. 근데 이 어감이 되게 안 좋죠. 후진국에 투자합시다. 어때요? 후진국 투자. 방송에 나와서 이머징이 좋을 것 같다가 아니면 후진국이 좋을 것 같다.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진국이라는 말이 어감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머징이라는 말이 이제 뜨기 내지는 신흥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신흥국 투자가 되게 좋았어요. 다들 신흥국만 투자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신흥국은 계속 쩔어요. 최근에 좀 올랐지 계속 쩔더라고요. 누가 좋았냐면 미국만 좋았죠. 선진국만 좋았죠. 앞으로 선진국이 계속 좋을까요? 근데 오히려 한 번 더 한 템포를 더 앞으로 갔습니다. 90년대로 가봤어요. 90년대엔 이머징이 다 초토화돼요. 미국만 좋았어요. 미국만 좋았어요. 그러면 90년대 말에 우리가 지금 90년대 말을 살고 있다면 미국만 좋다고 하시겠죠. 이머징은 IMF잖아요, 다. 97년. 이머징 안 하겠죠. 누가 이머징 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누가 이머징 하냐고. 미국 해야지. 그때 미국 IT만 날아갔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가서 미국 IT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10년 내내. 상상했을까요? 환경이 바뀌었겠죠. 80년대로 갑니다. 일본이 좋았고 미국이 절었어요.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0년을 단위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10년이 단위면 또 바뀌는 이런 그 숫자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보는 건 그런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 수요의 역할을 혼자 해줄 때가 있어요. 하드캐리 할 때가 있어요. 되게 무리해서 하드캐리 해주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빚이 늘어요. 무역 적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미국이 혼자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딴 애한테 그걸 사라고 해요. 80년대 일본한테 사라고 했고 2000년대에는 이머징 국가들한테 사라고 했어요. 특히 중국한테. 네. 그러면 축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소비 성장의 축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시면 부채 많죠. 무역 적자 심하거든요. 돈 퍼볼 만큼 퍼붓죠. 네. 그러면 빚을 더 내가지고 소비로 성장할래? 아니면 우리도 이제 수출로 성장해서 다른 나라한테 물건 팔래? 후자가 훨씬 좋죠. 빚이 안 늘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수출하려고 보니까 자기밖에 소비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군가 하나 때려야죠. 네가 사라. 그게 무역전쟁이었잖아요. 네. 저는 그냥 그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시 이제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그 수요의 축을, 소비의 축을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미국의 소비하고 다른 나라의 소비가 함께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수요를 창출을 하게 되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밀어 올리는 동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누가 이머징 투자해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트 내에도 이머징도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거. 미국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점점 바꿔나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6개월, 1년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